인트로. 엄마, 노망난 할망구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 그게 엄마한테도 편할 거야. 아들은 친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운 것이죠. 어두운 구급차 안 결박된 어머니의 거친 손은 피를 흘리며 차벽을 긁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구급차의 도착지가 정신병원이 아닌 자신의 파멸을 기다리는 법정이라는 사실을요. 시장 바닥에 천한 손이 일궈낸 거대한 제국, 그 절대적인 힘 앞에 무너지는 가짜들의 최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 보따리가 박순자의 양손에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굽은 허리를 펴며 아들 김민석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누르는 박순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지영이 얼굴만 내민 채 차가운 눈으로 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최지영이 문고리를 꽉 잡은 채 안으로 들여보낼 기색도 없이 물었습니다. 박순자가 보따리를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보고 싶기도 하고 너희들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좀 해왔다. 민석이는 아직 자니? 최지영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자 박순자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손주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을 뻗어 아이의 보드라운 뺨을 만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최지영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박순자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박순자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을 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지영이 아이를 뒤로 숨기며 박순자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 천한 손으로 우리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시장 바닥에서 구른 손의 세균이 얼마나 득실거릴 텐데 애 병균 옮으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박순자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생선 가시와 얼음물에 터지고 갈라진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당황하며 손을 바지춤에 문질렀습니다. 지영아, 내가 깨끗이 씻고 왔다. 내 새끼 보고 싶어서 만져보려던 건데 말이 너무 심하구나. 최지영이 콧방귀를 뀌며 바닥에 놓인 반찬 보따리를 발로 툭 찼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어머님 오실 때마다 집안에 비린내 진동하는 거 아세요? 그 냄새나는 손으로 만진 반찬, 우리 안 먹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최지영은 보따리를 낚아채 현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박순자가 놀라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최지영은 복도에 있는 쓰레기 수거함 뚜껑을 열더니 정성껏 담긴 반찬통들을 통째로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까맣게 잘 졸여진 멸치와 고기들이 오물더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질구질한 거 싸들고 오지 마세요. 이제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 마당에 시어머니가 시장통 할망구라는 거 남들이 알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최지영이 박순자의 어깨를 밀치며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커덕 소리를 내며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박순자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서서 쓰레기통 주위에 흩어진 멸치볶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박순자는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닦아내었습니다. 박순자가 느릿느릿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박순자는 문 틈새로 쓰레기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일궈온 세월이 오물과 함께 버려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햇볕에 검게 탄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박순자가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고 소금물을 뒤집었으며 아들을 키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지금 저들이 사는 집값의 절반을 보탰습니다. 박순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꼼꼼히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며느리가 말한 그 비린내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박순자는 멀어지는 아들의 아파트를 눈에 담았습니다. 아들 민석은 단 한 번도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의 가슴속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영의 차가운 눈빛과 민석의 침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노모의 손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더러운 취급을 받으며 상처 입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시장 어귀에 있는 낡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박순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박순자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 손이 정말 그렇게 천한 것인지 박순자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을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박순자가 불 꺼진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머리맡에 둔 낡은 휴대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최지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낮에 당한 수모를 떠올리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전화기 너머에서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지영이 꺽꺽거리며 비명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석 씨가 큰일 났어요. 박순자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민석이가 왜 사고라도 난 게냐? 어디 다친 거야? 최지영이 코를 훌쩍이며 절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는데 환자 쪽에서 당장 합의금 안 주면 구속시키겠대요. 지금 당장 3억 원이 없으면 민석 씨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감옥 가게 생겼어요. 어머니, 가진 돈 좀 있으시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박순자는 숨을 몰아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렸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억이라니. 그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한다니. 지영아, 상황이 그렇게 급한 거야? 박순자가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영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안 보내주시면 민석 씨 유치장 들어간대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최지영이 자지러지는 통곡 소리를 내며 매달렸습니다. 박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충격 속에서도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민석이가 정말 유치장에 갈 상황인 거야? 최지영은 더욱 서럽게 흐느끼며 박순자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큰 의료사고가 났는데 환자 쪽에서 당장 합의금 안 주면 구속시키겠대요. 어머니 아니면 우리 민석 씨 인생 끝장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며
다시 한번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 일인데 내가 모른 척 하겠니? 내일 아침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 테니 너무 걱정 말아라. 알겠지? 박순자의 확답을 들은 최지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네,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마음이 급했는지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기는 여전히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지영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민석. 봤어? 내 눈물 연기 끝내주지? 그 노인네 지금 목소리 벌벌 떠는 거 보니까 내일 당장 돈 보내겠어. 박순자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귀에 더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옆에서 민석이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우리 마누라 연기 대상감이네. 의료사고라고 하니까 바로 낚이잖아. 그 노인네 시장 바닥에서 평생 생선 팔아모은 푼돈, 장롱 속에 꽤 숨겨뒀을 거야. 그거 싹 털어와야 우리 이번 달 도박 빚이랑 카드값 막지 않겠어? 민석이 바닥에 침을 뱉는 소리와 함께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손맛은 없어도 돈맛은 좀 있거든. 아까 낮에 그 냄새나는 손으로 만진 반찬 치우느라 고충이 심했는데 돈으로 보상받아야지. 그 천한 손으로 모은 돈이라도 뺏어와야 우리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 지영이 깔깔거리며 민석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순자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짓씹으며 녹음되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노인네라 부르며 비웃는 아들과 며느리의 본색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한참 동안 그들의 조롱을 견디다 조용히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박순자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주저앉아 녹음된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새벽 4시에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버텼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손톱이 빠지는 고통도 아들의 행복을 보며 견뎌왔던 순자였습니다. 민석아,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 박순자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생 희생하느라 쪼그라든 노파가 아닌 서슬퍼런 분노를 품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거친 손등으로 마지막 눈물을 닦아내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밀스러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내 돈이라 이거지. 내가 그 돈으로 너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박순자가 서류를 꽉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순자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한 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기로 마음먹은 박순자는 밤이 새도록 무언가를 준비하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평생의 습관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고무장화의 앞치마를 두르는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습기 방지지에 쌓여있던 검은색 고급 수트를 꺼냈습니다. 박순자는 거칠게 갈라진 손등에 값비싼 핸드크림을 듬뿍 발랐습니다. 아무리 발라도 거친 피부가 금세 크림을 빨아들였지만 박순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택시를 타고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수십 층 높이의 빌딩 앞에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SJ 인베스트먼트라는 금색 현판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정문을 통과하자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의장님 오셨습니까? 비서실장이 다가와
박순자의 가방을 받아들며 앞장섰습니다. 박순자는 꼿꼿한 자세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의장실로 향했습니다. 광활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미 박순자가 지시해둔 서류 뭉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김 실장, 내가 지시한 내용들 정리됐나? 박순자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묻자 비서실장이 서류 파일을 내밀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최지영이 그토록 자랑하던 부유한 친정의 실체가 종이 위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지영의 부모는 과거 시장에서 순자의 돈을 떼먹고 야반도주했던 정가자 출신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신분 세탁을 위해 유령 회사를 세우고 딸인 지영을 앞세워 의사인 민석에게 접근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최지영의 학력 증명서 또한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입니다. 외국 대학을 졸업했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국내 전문대를 중퇴한 뒤 이름까지 바꿨더군요. 비서실장의 설명에 박순자는 차갑게 실소했습니다. 박순자는 다음 서류를 넘겨 민석의 병원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민석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 건물은 물론 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 역시 박순자가 세운 법인 소유였습니다. 민석은 그저 엄마가 전세금이나 보태준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공간의 진짜 주인은 박순자였습니다. 민석이 놈, 제 엄마가 생선 대가리나 치면서 번 돈으로 병원을 차려준 줄 알았겠지. 그 건물의 임대료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말이야. 박순자가 서류를 책상 위로 던지며 굳은 살 박힌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사치와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병원 공금을 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병원 장부는 엉망이 되었고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박순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모든 몰락의 전조를 읽고 조용히 그물을 짜놓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제 요청한 3억 원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비서실장의 질문에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민석의 병원이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박순자는 어제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멸치볶음의 차가운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돈을 줄 필요는 없다. 대신 그들이 발붙이고 서 있는 그 땅부터 치워버려야겠어. 박순자가 창문을 등지고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책상 위에 놓인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시장의 천한 노인으로 살며 숨겨왔던 박순자의 진짜 발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이제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엄격한 저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비서에게 민석의 병원 건물명도 소송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부모가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사기 행각의 현장 주소를 적어내렸습니다. 박순자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다며 밀쳐냈던 자식들에게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의장실 창가에 서서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자가 시장통 바닥에서 어린 상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거친 손가락으로 사진 속 상철의 얼굴을 매만지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 상철이 지금 어디 있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르실 줄 알고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지금 로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묵직한 문이 열리며 체구가 당당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과거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리다 지금은 박순자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조상철이었습니다. 조상철은 박순자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은 예의를 표했습니다. 누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상철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박순자는 조상철을 소파로 안내하며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조상철은 서류를 훑어내려가더니 금세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드님이 생각보다 깊게 발을 담갔군요. 병원 공금 횡령에 환치기 수법까지 쓴 모양입니다. 며느리 쪽은 더 심각하네요. 이 부모라는 작자들, 지금 강남에서 고수익 보장한다며 다단계 사기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박순자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만지며 조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아, 내가 그동안 자식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했나 보구나. 내 손이 천하다며 내다버린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좀 알려줘야겠다. 네가 좀 도와주겠니? 조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님이 시장에서 생선 팔아 제 대학 등록금 대주실 때부터 제 목숨은 누님 것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아드님 내외가 쓰는 모든 신용카드와 리스 차량 명의부터 정지시키겠습니다. 지영의 부모는 제가 직접 검찰청 후배들 시켜서 현장 급습하도록 손써두죠. 박순자는 조상철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제 녹음했던 파일을 조상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지영과 민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조상철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누님한테. 인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조상철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민석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의 명도 소송소장이었습니다. 박순자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꺼내 소장 끝에 꾹 눌렀습니다. 오늘부터 민석이한테 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야 한다. 병원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비우라고 해라. 법인 명의니까 절차대로 하면 되겠지? 조상철이 소장을 챙겨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이번 주말에 호텔에서 자선 파티를 연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중이더군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기업가 딸이라도 되는 양 설쳐대고 있습니다. 박순자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의 뒤틀린 손가락 마디를 하나하나 꺾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선 파티라. 남의 돈 뺏어다가 제 이름 내는 걸 참 좋아하는 아이구나. 그 파티 나도 구경하러 가야겠다. 김 실장, 그 호텔 예약 현황 확인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라. 박순자는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린 뒤 창밖을 향해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촘촘하게 짜인 그물이 서서히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 주었던 시간은 끝났고 박순자의 거친 손은 이제 심판의 칼날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멀리 보이는 민석의 병원 건물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하며 다음 수를 구상했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명품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최지영은 연신 거울을 보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제대로 빛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최지영이 주최한 상류층 자선 파티라는 현수막이 무대 위에 당당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지영을 향해 유명 기업가의 딸이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오늘 목걸이가 정말 눈부시네요. 역시 급이 다르세요. 옆에 있던 지인들이 아부 섞인 말을 던지자 최지영이 어깨를 으쓱하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민석 또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사람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의사 원장의 권위를 뽐냈습니다. 그들은 어제 순자에게 돈을 구걸하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상류사회의 주인공이 된 듯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박순자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등장했습니다. 박순자는 시장통 할머니의 모습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최지영은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경악하며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경비원들 뭐해요? 이 노인네 당장 안 끌어내고. 최지영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며 박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석 또한 얼굴이 불그락달루락해져서 박순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와서 망신을 줘. 당장 나가. 민석이 박순자의 팔을 잡아 끌려 하자 뒤에 서 있던 상철이 민석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상철이 민석을 밀쳐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손 치워라. 내 놈이 함부로 몸에 손 뗄 뿐이 아니다. 동시에 파티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스크린 속에는 지영의 부모가 사설 도박장 뒤편에서 경찰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어 지영의 학력 위조 증명서와 가짜 경력들이 낱낱이 파헤쳐진 조사서가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당장 끄라고. 최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 쪽으로 달려갔지만 박순자의 법무팀 직원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순자는 장례를 압도하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파티를 주최한 최지영 씨는 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실제 소유주인 저 박순자의 법인 소속 직원들이기도 하죠. 박순자의 폭탄 발언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순자가 지영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영아, 네가 차고 있는 그 목걸이. 우리 회사 자산관리팀에서 VIP 전시용으로 대여한 물건이더구나. 신분을 속이고 공금을 유용해 빌린 물건이니 이제 그만 돌려줘야겠다. 박순자의 신호에 경호원들이 다가가 지영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단호하게 회수했습니다. 지영은 목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 또한 자신의 병원 건물이 실은 어머니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 손이 천하다며 병균이 옮는다고 했지? 그 천한 손이 일궈낸 이 공간에서 너희가 부린 호사가 어떠냐? 박순자가 단상에서 내려와 지영의 앞에 섰습니다. 박순자는 지영의 뺨을 치는 대신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가짜 명함과 초대장 뭉치를 그녀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영은 화장이 번진 얼굴로 바닥을 기며 오열했습니다. 박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박순자의 거친 손마디가 조명 아래서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의 불빛은 꺼졌지만 박순자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의장실로 돌아온 박순자는 책상 위에 놓인 사퇴 권고, 서류와 아들 내외의 퇴거 명령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의장님, 아드님이 지금 1층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박순자가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미간을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마. 끝까지 제 발로 나가는 꼴을 봐야겠다. 박순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엉망이 된 턱시도 차림의 민석이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린 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박순자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사람들 앞에서 마누라 망신을 주고 내 병원을 뺏겠다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박순자가 차가운 시선으로 민석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뺐다니. 원래 내 것이었을 뿐이다. 네가 도박에 쏟아부은 병원 공금과 지영이 친정의 사기 행각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민석은 잠시 찔리는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핏대를 세우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천한 시장통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 돈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거였잖아. 노인네가 곱게 줄 것이지 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박순자의 뺨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이자 노인의 유세로 치부하는 아들의 모습에 박순자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게는 그저 노인네의 푼돈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그 돈에는 내 뼈마디가 녹아있다. 더 이상은 단 한 푼도 내 손에 들어갈 일 없을 거다. 박순자가 등을 돌려 걸어가려 하자 민석의 눈빛이 비열하게 번뜩였습니다. 민석은 뒤에서 박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리며 귓속말을 하듯 낮게 의조렸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인 거 잊었어?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하고 재산을 망상하는 거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거든. 내가 이미 진단서 다 끊어놨어. 박순자가 소름 끼치는 예감에 민석을 밀쳐내려 했지만 어느새 민석의 신호를 받은 검은 옷의 사내들이 순자를 에워쌌습니다. 민석이 품 안에서 주사기 하나를 꺼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크게 받으셨나 봅니다. 일시적 선망 증세가 심하시니 조용한 곳으로 모셔야겠어요. 사내들이 박순자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고 입을 막았습니다. 박순자는 발버둥을 쳤지만 민석의 눈짓에 사내들은 순자를 거칠게 끌고 건물 뒤편에 대기 중이던 사설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순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서 바닥에 던진 뒤 구두 뒷굽으로 짓밟아 으스러뜨렸습니다. 엄마, 노망난 할망구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 그게 엄마한테도 편할 거야.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구급차의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캄캄한 차 안에서 박순자는 결박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정신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순자의 거친 손이 쇠창살이 달린 차 벽을 긁으며 피를 흘렸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이 서울 외곽의 한적한 숲길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운전석 옆자리에서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성년후견인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박순자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짓눌린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설 구급차의 좁고 어두운 내부에서 박순자는 결박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민석은 여유롭게 담배를 입에 물고는 박순자의 얼굴에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다 끝났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의 뺨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돈 엄마가 가지고 있어 봐야 쓸 데나 있겠어요? 내가 아주 좋은 요양원 알아봐뒀으니까 거기서 조용히 여생 보내시라고요. 박순자는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민석을 쏘아보았습니다. 민석은 그런 박순자의 시선이 가소롭다는 듯 낄낄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치매 노인이 재산 휘두르다가 사고 치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아들로서 보호해드리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그 잘난 인베스트먼트인지 뭔지 아는 회사도 이제 내 이름으로 다 바꿀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민석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패륜적인 발언을 쏟아낼 때였습니다. 갑자기 구급차의 속도가 줄어들더니 끼익 소리를 내며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민석이 몸을 앞으로 휘청이며 운전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서? 똑바로 안 해? 그 순간 구급차의 뒷문이 거칠게 열리고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안을 비추었습니다. 민석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리며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구 마음대로 문을 열어? 불빛 사이로 조상철과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상철은 무서운 기세로 차 안으로 뛰어들어와 민석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동시에 박순자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고 결박된 끈을 조심스럽게 끊어주었습니다. 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조상철이 박순자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거친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던 민석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의사야. 우리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이거 다 불법 체포야. 박순자가 민석이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순자는 민석의 발치에 놓인 작은 소형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급차 천장 구석에서 깜빡이던 파란 불빛이 민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아, 네가 아까 한 말들 여기 다 찍혔단다. 검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도 끝났고 말이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석은 사색이 되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상철이 태블릿을 내밀자 민석이 구급차 안에서 순자를 협박하고 재산을 뺏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허위 진단서 끊어준 내 친구 의사놈들도 지금 다 잡혀갔다. 의료법 위반에 감금 협박. 내 인생도 이제 끝이다. 조상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들이 민석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바닥을 기며 박순자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박순자는 자신의 발목을 잡은 민석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순자는 거친 손으로 민석의 손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네가 묶으려 했던 이 천한 손으로 너를 직접 감옥에 보내는구나. 이게 내 마지막 모성애다, 민석아.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민석의 비명소리가 어두운 숲길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아들을 제 손으로 심판했지만 박순자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고 박순자의 손은 비로소 자유를 얻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은 감금 및 협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의사 면허는
영구적으로 박탈되었습니다. 지영 또한 사기 결혼과 명예훼손, 공금 유용죄가 인정되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와 병원 건물을 즉각 처분하고 그 자금을 사회환원재단 설립에 쏟아부었습니다. 몇 달 뒤 지방의 한 재래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식당 앞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다시 수수한 차림으로 돌아온 박순자가 식당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췌한 몰골의 지영이 고무장갑을 낀 채 식당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잔반통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영은 생계를 위해 그토록 경멸하던 시장통 식당에서 불판을 닦고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불판을 이렇게 닦으면 어떡해? 다시 닦아? 식당 주인의 호통에 지영이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지영의 고운 손은 이미 물에 불어 터지고 기름때가 박여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엉엉 울며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박순자의 비서가 다가와 묵직한 찬압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장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찬압을 열자 그 안에는 예전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것과 똑같은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 위에는 박순자가 직접 쓴 삐뚤삐뚤한 글씨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네가 천하다고 버렸던 내 인생이다. 지영은 그 메모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멸치를 입에 넣으며 통곡했습니다. 박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박순자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순자는 주름지고 투박한 자신의 손을 햇살 아래 당당히 펼쳐 보였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고 뼈마디가 뒤틀린 이 손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누님, 재단 설립 행사가 곧 시작됩니다. 가시죠. 조상철이 고급 승용차의 문을 열며 박순자를 맞이했습니다. 박순자는 승용차에 오르기 전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일궈낸 노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박순자는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은 끝났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거친 손은 이제 누군가를 심판하는 칼날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약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도착한 재단 설립 행사장에는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수많은 카메라와 박수갈채 속에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순자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마다 서린 인고의 세월이 훈장처럼 빛나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의 밑거름이 되어 살아온 박순자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궈온 세월이 천한 손이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릴 때 그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그 거친 손이야말로 가짜로 치장한 이들의 화려함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순자 씨는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의 구분 등과 투박한 손마디를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식의 앞길을 닦기 위해 바친 훈장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며느리 지영과 아들 민석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은
결국 사람의 진심과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자들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정한 예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